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시일강 220회 50에 있는 손자병법 화면 공유해 주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음, 하면 이 나이 50을 이제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인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2500년 전에 손자는 어떻게 병법서를 썼을까? 그러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강사는 김혜진 낭독가는 종달새 예반인데요. 새벽 4시 50분부터가 아니라 더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가장 먼저 깨우는 여자, 그리고 영어 한마디로 노래를 부르는 여자, 네. 50을 아주 즐겁게 시작하는 여자이죠. 그러면서 또 행복한 엄마로서 또 존경하는 대표님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희진 에반 강사님의 십시일강 220회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에 있는 손자병법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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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십시일강 특강 220회 특강에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베스트 힐링 낭독 지도사이고 김희진 에반이고 낭독하는 종달새 피스 로빈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4시 50분에 새벽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숙 대표님께서 50에 있는 손자 병법 서평단에 한번 지원해보겠냐고 저희에게 제안 주셔서 손 들었죠. 또 책을 공짜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쁜 생각에 그 서평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서평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거는 뭐 일단 따지지 않고 일단 손 들어서 책이 도착했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마침 오늘 같은 기회에 여러분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50에 있는 손자 병법 시작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안 넘어갈까요? 화면이 안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로 원래 안 넘어갔습니다. 50, 50에 있는 손자병법. 손자병법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2500년의 역사를 가진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중국에서 나온 책이지만 동양에서만 익히지 않아요. 서양에서도 아트 오브 워 해가지고 순쭈라는 이 사람 이름 굉장히 유명하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유수의 장군들이 또 왕들이 황제들이 이 책을 읽었답니다. 50에 있는 손자 병법.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군요. 넘어가지 않네요. 넘어갔으면 좋겠네. 왜 안 넘어갈까요? 마우스를 화면을 클릭하고 엔터를 쳐보세요. 네, 일단 손자가 누굴까요? 손자 잘 아시죠? 이 사람 춘추 시대의 장군이고 병법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손씨는 아니었어요. 제나라 출신이고 제나라 나간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활동은 주로 오나라에서 활동을 했었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춘추 전국 시대는 나라가 100개가 넘었어요. 그 중에서 하여튼 오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한 병법가이다라는 거. 그리고 손씨가 아니고 진씨였어요. 이 사람 가문에 진나라 왕자인 진완이라는 조상이 제나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원래 있던 진나라에서 막 황실의 황제들이 살해당하고 이런 정치적인 불안기가 막 조성이 되니까 제나라로 망명을 했죠. 제나라로 망명을 해서 그 제나라가 거나라하고 전쟁을 할 때 큰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경공 손씨로부터 손씨 성을 하나 받고 나간이라는 읍성을 또 땅으로 이제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들의 성이 손씨가 된 거예요. 즉 제나라에서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와서 공을 세워서 가문을 일으킨 타국으로부터 이주온 이주 신흥 세력이었죠.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사 세가였어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에 전시였기 때문에 기존 전시들하고의 사이가 사실은 돈독하지가 못했어요. 우리의 성을 버리고 딴 나라 가서 승승장구하고 사는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흥 세력이 막 딴 나라에서 와가지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 기존에 있던 토착 귀족들이 이 사람들 또 배관시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간의 시기 질투가 항상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가만히 판세를 보니까 여기서 있다가는 나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손자가 오나라로 망명을 합니다. 오나라로 망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춘추 전국 시대 제후국이 100여 개가 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계속 전쟁해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먹고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치고 하니까 그런 이합 집산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각 나라의 제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을 해서 어떻게든 이기는 전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신분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으로는 필요한 인재를 수급할 수가 없었겠죠. 이럴 때 손자는 자기 집안이 워낙에 분사 집안이었잖아요. 분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도 장군이었고 이래서 전략가이자 장수인 자신의 존재 증명을 위해서 이 손자병법을 쓰게 됩니다. 무려 13편에 달하는 손자병법인데 이때 이제 산속에서 이 책을 막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진가를 알아본 오자서라는 사람이 오왕인 함녀에게 이 사람을 천거를 합니다. 그래서 천거를 했는데 이때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의 책을 봤어요. 이제 오왕 함녀가 보고서는 괜찮은데 하면서 실험을 해요. 어디서 실험을 하냐면 궁중 여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손자병법을 궁중 여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알잖아요. 궁중에서 얼마나 많은 암투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아마 한국에서도 아마 어느 방송에서 꽃들의 전쟁이라는 사극이 있었을 거예요. 그 조선시대 어느 왕과 그 왕을 둘러싼 그 많은 왕비와 호군과 각종 다양한 그 레이디들 간의 그 이합집산과 경쟁과 목숨을 노리는 그 음모를 다룬 그런 드라마가 있었을 지경이고 자주 다뤄지는 소재 중에 하나죠. 어쨌거나 오왕함녀가 몇 년에 걸쳐서 이 손자병법을 실제로 궁중 여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손자를 발탁을 해서 자신의 군사 전략가로 세우게 됩니다. 아마 책을 쓰고 일단 천거된 다음에 이게 실제로 등용되기까지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있었더라고요. 시간 차이가 3년 동안 궁중 여인을 대상으로 많은 실험을 거친 자신만만한 오왕 함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당시는 이제 패도 정치가 성행했었고 이때 100여 개나 되는 나라들이 13개로 줄어들어요. 그러려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거쳐서 다시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손자병법 사진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종이책이 아니에요. 옛날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목판에다가 이제 책을 기록을 하는 거죠. 목판에다가 이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손자병법의 어떤 한 특징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손자병법은 총 13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편은 시계라고 해서 전체적인 총론에 해당하는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편이고 그다음에 13편의 용가는 전쟁 전략에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전쟁이 아니고 비단 국가에서도 굉장히 기본이 되는 정보의 중요성,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루면서 13편을 마무리하고 2편에서 12편까지는 이제 실제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2편 작전에서부터 12편 파공까지는 아까 나왔던 총론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편하고 3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전쟁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승기를 잡을 것인가를 따져보고 그리고 만약에 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라는 굉장히 전쟁 초반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편, 5편, 6편은 군사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자가 필요하잖아요. 사람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식량도 조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운용하는 법을 다루고 있고 7편에서 12편은 실제 전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걸 다루고 있는 실용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잠깐만 들어보셔도 이게 2500년 전에 그 중국의 어떤 그 특정한 지형에서 일어났던 전쟁을 다루고 있는 구체적인 얘기가 21세기가 시작하고도 24년이 흐른 지금에는 매치기 안 되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자인 최소목 님이 그걸 이제 현대에 맞게 다시 재해석을 해주신 거죠. 이분들 중에 알아볼 만한 분 계셔요? 제일 이순신.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렇습니다. 이순신 님이죠. 이순신 장군님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굉장히 또 유명한 분이 유자로 시작하는
유성용님 계십니다. 그분이 왼쪽 제일 위에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신 그 까만 모자 쓰신 분은 김방경이라는 고려시대 무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하단에 계신 분은 최영 장군이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동상으로 보여지는 분은 의병대장 곽재우님입니다. 이분들을 왜 보여드리냐고요? 이분들이 손자병법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많이 읽으시고 그걸 실제로 적용하셔서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우리나라 조선의 이제 위대한 장군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중국을 통해 가지고 손자병법 책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일본으로 이 책이 전파가 됐어요. 일본으로 전파가 됐죠. 근데 그 일본으로 전파될 때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오는 외국 사람 가운데 뭐 다 외국 사람이지만 한 분은 동양인이시죠. 이 세 번째 분이 조조예요. 조조가 어떤 사람입니까? 삼국시대를 끝내고 통일한 윗나라의 황제잖아요. 그리고 그 지략과 그 각종 음모와 그 모든 그 전략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죠. 이분이 그 손자병법 책을 딱 집대성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손자 해설이라고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 이후로도 고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폈고 조선에 들어왔고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죠. 근데 일본이 개화가 빨랐잖아요. 일본에서부터 이 책이 영어로 불어로, 독어로, 포르투갈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유럽으로. 그래서 누가?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이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대요. 그리고 나폴레옹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엄청난 유럽 정복을 일으켰죠.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세계 제1차 대전 당시에 독일을 통치했던 빌헬름 2세예요. 빌헬름 2세 황제가 이 책을 보고서는 통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손자병법책을 20년 전에만 알았으면 내가 그 전쟁에서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안타까워했을 만큼 굉장히 훌륭한 병법서였고 가운데 있는 흑백 사진은 현대의 군사 전략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리델 하트라는 분이시고 이분도 자기가 세우고 있는 모든 전략이라든지 작전이라든지 나중에 이분이 쓰신 많은 책에서 손자병법을 굉장히 많이 기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너무 이제 현대에서 낯익은 분들이 나오시죠. 빌 게이츠도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사장도 지금은 메타라고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도 그리고 뭐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소니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름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손자병법에서 경영의 지혜, 삶의 지혜, 통찰력을 얻어서 활용하고 있답니다. 손자병법 그런 책이에요. 손자병법 다른 일반적인 책이 300페이지 기준으로 15만 자로 이루어진대요. 근데 손자병법은 6천 자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보통 일반적인 책에 비해서 6천 자라고 하면은 뭐 4%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에요. 굉장히 작죠. 너무 짧네? 왜 짧을까요? 그 2500년 전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판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구구절절 상세하게 써가지고 15만 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8만 대장 정도 그때 한참 있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주 문장이 함축적이고 간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6천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처럼 이거 6천자밖에 안 되네. 너무 얇고 아주 단박에 읽어볼 수 있겠군 할 수 있죠. 단박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문자 그대로 읽은 것으로 끝낸다라고 자신할 수가 없는 손자병법 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오히려 간결한 문장이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여지를 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다른 병법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전략보다 더 큰 대전략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라는 게 특징이겠고, 두 번째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병법이라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물자를 총동원해서 어떤 목표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뭐 삶을 전쟁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뭘 투여해서 뭘 뽑아내는 것, 그때 가능하면 최소로 집어넣고 가능하면 좋은 것을 많이 뽑아내는 것이 인생의 결국은 돌아가는 기본 원리라고 한다면 병법서는 그런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손자의 사상이 담겨 있고 여기서 사람을 다루고 물자를 다루고 자연과 어떻게 순응하고 그런 분야들이 다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에도 철학에도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목판에 쓰여지기 때문에 문장이 간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함축적이다. 그리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글이 친절하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죠. 단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읽는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가 응용할 수 있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손자병법 자체는 6천자에 불과한 작은 책이지만 손자병법 해설서는 이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50에 있는 손자병법 이 책 자체도 330페이지에 달하니까 사실은 15만 자가 훨씬 넘는 분량을 자랑하고 있겠지요. 손자병법은 당연하게도 굉장히 여러 나라에서 많은 언어로 그리고 다양하게 변주되어서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이 책을 쓴 최송목이라는 분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은 좋은 학교를 나오셨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종류의 기업을 일으키셨고 그분이 일으켰던 기업으로 성공도 엄청나게 하셨고 그다음에 뭐 외자를 1,000억 원이나 유치하기도 하셨고 기업을 세운 지 7년 만에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또 굉장히 빠르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두셨는데 굉장히 빠르게 망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업 운영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아주 뜨거운 온통과 차가운 냉탕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지금 사진이 저는 굉장히 대조적인 사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선진하게 밝게 웃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뭐 다른 게 없는데 왼쪽 사진에서는 이 까만 머리가 돋보이죠. 그리고 약간의 주름이 있는 게 보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을 보면 머리가 다 하얗게 되셨어요. 뭐 시간이 흘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인생의 굴곡,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겪으시면서 머리가 샌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성공과 실패를 온몸으로 견뎌낸 최성목 저자는 지금은 기업 경영 컨설턴트로도 또 사장학 저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분야를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실전 사장책이라는 것도 있고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이라는 책도 있고 사장의 품격이라는 책도 쓰셨죠. 지금 이 십시일강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숙 대표님이 쓴 김영숙의 낭독시대라는 책에 최송목 저자가 쓴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이라는 시가 등장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최송목이라는 사람의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이라는 책이 낭독시대에 왜 나왔을까 하고 의아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구나. 그래서 사장으로 견딘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굉장히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가 십시일강에서 진행하는 낭독 독서 모임이 있는데 실전 사장책이 5월인가 6월에 저희 낭독 도서이기도 하답니다.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낭독 도서 모임에 지원 신청하세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관점으로 보셨을까요? 이 사람이 쓴 이 손목 작가가 들어가면 이제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글을 쓰셨는데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인생의 다중 위험 구간을 순조롭게 나아가기 위해라고 제목을 다셨어요. 다중 위험 기간. 위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예상한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그 짱돌 같은 위험이 있는 50이라는 구간을 순조롭게 나가길 바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분이 쓰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50부터는 이제 위태롭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지피지기 백전불패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우리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나를 하고 상대를 하는 100번 전쟁을 해도 100번 이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손자병법에서 워낙에 오리지널리 적용하고 있는 개념은 백전불패예요. 위태로워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어도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다면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전쟁에 졌어도 내 피해가 최소화되어 있고 앞으로 나갈 미래의 방향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졌다면 그거는 위태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다 진다라는 이분법을 떠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서 내 상황이 위태롭지 않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하여 최소목 저자는 2500년 전에 썼던 손자의 병법이 지금까지도 먹히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알아차리면서 이 책을 보고 우리 모두가 새로운 언어로 또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순조로이 나가길 바라고 계시죠. 자, 볼게요.
이 책은 1장에서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 이제 50으로 시작하죠. 50의 변화 읽기가 1장입니다. 50의 계산과 전략, 50의 감정 다루기, 50의 인간관계, 50의 태도. 크게 5장으로 나눠져 있고, 변화 읽기는 당연히 이제 인생의 변곡점, 50이면 변곡점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그걸 이제 질문하고 계시죠. 2장 50의 계산과 전략에서는 물론 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덜 흔들리려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뭘 바꿔야 할까를 얘기하고 계세요. 3장 50의 감정 다루기. 옛날에는 50이면 지천명이라 해서 하늘의 명을 알고 모든 게 이렇게 고요해지고 다 알고 지혜로워지고 성숙될 것 같았는데, 저도 대봤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감동은 요동치고 자주 흔들리고,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믿고 저 사람이 나 싫어할까 전전긍긍되고 그렇더라고요.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고요하게 살 수 있을까 얘기해주고 있죠. 4장에서는 50의 인간관계. 우리가 50이 됐다고 인간관계가 갑자기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관계를 다 끊어내고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죠. 혼자 못 살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4장에서 다룹니다. 5장 50의 태도에서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태도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인사권자들이 사람을 뽑을 때 역량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태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역량은 모자라도 태도가 좋은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지혜가 담겨 있는 말이겠죠. 제가 이 장을 쓰면서 여러 이미지를 찾다가 이 코스모스를 찾아왔습니다. 코스모스는 한없이 가늘고 흔들리고 여린 꽃이잖아요. 그런데 뭐 봄이나 여름에 피지 않고 가을에 피잖아요. 가을 50이라는 거하고도 매칭이 되고, 그 흔들리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고, 누구를 누르거나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조화롭게 어디서든 잘 자라는 코스모스가 50이라는 나이하고 좀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잡아왔습니다. 1장 볼게요. 50의 변화 읽기 볼게요. 변증법, 불태, 상대, 경영, 가정, 부부, 주도권, 그리고 건강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거 하나도 없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상황에 맞춰 나를 바꾼다. 변증법 다 알만한 얘기예요. 위태롭지 않은 것이 최상이다. 불태, 강조하는 사항이죠. 알면 알수록 유리하다. 상대, 뭐 당연한 얘기고, 진영 밖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다. 내가 내부에서만 바라볼 때 내가 못 보는 것들 밖에 나가서 거리를 두고 볼 때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알고 있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계산이 필요하다. 가족이야말로 가장 고객스럽게 저희가 모셔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부, 우리 알면 식상하죠. 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이랬던 관계가 너 때문에 못 살 것 같아라고 될 때까지 우리는 굉장히 사랑과 그 실망과 권태의 시기를 이제 겪어오죠. 그런데 그 부부관계 50살쯤 되면 뭐 20년, 30년 부부관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안다고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주도권 중요합니다. 어디 끌려가는 인생 아니고 사라지는 인생 아니고 반성을 버리고 주도권을 내가 잡아서 끌고 가는 인생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 죽음을 전제로 삶을 생각한다라는 접근법 제가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1장에서 50의 변화 읽기 중에서도 저는 특히 오늘은 건강, 죽음을 전제로 삶을 생각한다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나눠보고 싶어요. 혼자병법에서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알면 천리 먼 거리 전투도 가능하다. 그러나 싸우게 될 지형과 기상 상태를 모르면 왼쪽 부대가 오른쪽 부대를 구할 수 없고 오른쪽 부대가 왼쪽 부대를 구할 수 없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날씨가 펼쳐질지, 어떤 환경적인 변화가 올지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죠. 먼 거리 전투를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50년 동안 살아왔는데 비교적 건강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개인마다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살아왔던 50년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세월들은 사실 이지러지는 시점이잖아요. 근육도, 관절도, 뭐 시력도, 청력도, 뭐 지력과 뭐 기억력 이런 게 다 조금씩 떨어져가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 10년, 20년 이상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50 이후의 건강은 사실은 자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내 주변에 가족이 있고 나에게 생기는 어떤 계통의 문제가 가족의 안위와 가족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청춘이 아님을 적어도 내 몸의 성능과 연식은 오래됐음을 내 몸은 낡아가는 중이고 더 낡아갈 것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잘 산다. 웰다잉 많이 얘기하는데 웰다잉은 항상 웰리빙하고 연결이 되죠. 근데 지금 살 때 삶과 죽음이 별개인 것처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는 죽음을 전제로 죽음의 품질을 높이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품격 있게 죽어갈 수 있을까? 그게 결국은 내가 오늘이라는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되게 유명한 분이 말씀하신 건데 말씀하신 그 구절 중에 삶은 죽음을 배경으로 할 때 가장 잘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밝은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직시할 때 내 삶의 소중함을 좀 더 체험하면서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 9988234 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2, 3일 앓고 깨꼬닥 우리 모두 그걸 향해서 이제 노력을 하죠. 그리고 강조됩니다. 당연히 인간은 몸만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몸과 정신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건강은 피지컬과 멘탈이 합체되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체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50의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장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었지만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2장 50의 계산과 전략이에요. 여기도 보면 정체성, 준비, 인생기획, 속도, 부전승, 공존, 겸손, 비대칭, 세험, 절단까지 나옵니다. 정체성에서는 인생의 언어를 바꿔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뭐 준비나 인생계획은 다 아실 것 같고 속도의 경우 여태까지 굉장히 빨리 달려왔잖아요. 이제는 조금 두루보는 느긋함을 가져라라고 얘기하시고 부전승 50대면은 사실은 내가 아무리 호전적인 사람이어도 기운이 딸려요. 그럴 때는 사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존 중요합니다. 뜻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같이 가면서 뜻이 맞아지고 내가 조금 싫어하거나 불편했던 사람을 가도 관계가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겸손을 강조하세요.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 하래요. 옛날에는 없어도 있는 척하라고 안 들었었는데 이제는 있어도 없는 척하라고 하십니다. 비대칭, 이 비대칭은 여기서는 조금 재밌는 의미예요. 남보다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마다 저희가 4시 50분에 땡큐 체인지 모임에서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만나시는데 일단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같이 모인다는 것만도 좋은 에너지를 받고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배워요. 끊임없이 책을 읽고 낭독을 하고 필사를 하고 요가도 하고 그 다양한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그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조금 더 분명히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실행하고 있는데 겸손해야 되니까 살짝 아닌 척 할게요. 그다음에 세험 절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보는 단어인데 빠른 결단과 강한 힘을 갖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정체성, 인생의 언어를 바꿔라 부분을 잠깐 얘기 드릴게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게 승리할 것이다. 아까 지피지기 백전불태가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위태로워지지 않는 것. 그리고 승리를 거둘 때 나에게 너무 희생이 많이 요구되어지지 않는 것. 이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그 접근하는 방식은 나에 대해서 알자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겉으로 보는 나 말고 정말 내면의 나를 제대로 알자. 우리가 요즘 MBTI들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혈액형 가지고 사람들 많이 얘기했었죠. A형은 이래요, B형은 이래요 이랬었고 요즘은 MBTI가 거의 MBTI 뭐예요 하고 물어보는 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초기 인상을 가늠짓는 많은 적도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딱히 50이라고 새롭게 묻는 건 아니죠. 나는 누구일까? 나 어떻게 살지? 나 어떻게 죽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질문을 해왔던 거고 50이라고 갑자기 우리가 묻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와 달리 보이는 나, 뭔가를 성취한 나 이런 거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향해서 좀 갈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정체성과 아집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 뚜렷하고 내가 개성이 뚜렷하고 이런 걸로 막 승부하고 사람들하고 대척점에 있고 이랬던 시점을 이제 좀 뒤로 보내고
50은 인생 후반전, 장기전을 앞두고서 지금 잠깐 쉬는 시간, 그리고 막간을 가져서 내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인생의 언어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고 사고가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이 운명을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언어를 바꿔야 되겠다. 그동안은 우리가 막 살면서 얻으려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근데 50 이후부터는 그런 밖으로 뭔가 쌓고 누리고 이랬던 시간을 잠깐 휴지기를 가지고 정신적인 지표를 재설정해가지고 그걸 과제로 추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관성은 굉장히 무서운 법칙이죠. 무거운 법칙이고 한번 거기 빠져들면 나오기 힘들어요. 관성은 정말 힘이 셉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안 좋았던 관성, 긍정적이지 않은 관성 이런 거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그리고 50이면 사실 굉장히 성격이든 인품이든 다 많이 구축이 돼 있잖아요. 타인의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타인의 충고나 타인의 조언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겉으로는 네네 이래도 사실은 흥이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타인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내가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거. 쫓길 필요는 없지만 알면서 그걸 수행하면서 살자라는 거. 그리고 아마 노사연의 노래 중에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썩기보다는 낡아가도록 우리를 갖고자 이거예요. 그냥 나 나이 들었어. 이제 주름도 많이 생겼고, 탄력도 없고, 머리도 빠지고, 엉망진창이야. 몰라, 이렇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가꾸고, 의관정제하고, 그렇게 나를 가꿔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시간을 맞이합시다라는 거죠. 2장에서 얘기를 했고요. 3장에서는 50의 감정 다루기라는 게 있습니다. 3장 50의 감정 다루기에서 첫 번째 따뜻함이 있어요. 사람을 불대하듯 뜨겁게 대하라는 걸까요?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대하면 그도 디고 나도 디고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하라는 거고 욕망, 상하 간의 욕망을 동기화하라 이런 부분이 또 있고 욕심의 표면적인 어떤 모습 말고 그 욕심의 이면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욕망하고 추구하고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내는 겉으로 내가 합리화하는 그런 이유들 말고 실제로 내가 왜 이 욕망에 이렇게 끌려다니지라는 이면을 한번 차분히 바라보는 거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위기에서는 위기가 없다면 직접 만든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교만이 나오죠. 승리를 외치는 순간을 경계하라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97년에 대한민국이 IMF를 맞았을 때 외신에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트럼펫을 혼자 많이 불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 나라였던 건 사실이지만 내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자축을 미리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승리를 외치는 그 순간을 바로 경계하는 거 저희가 유념하고 다뤄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노, 감정과 나를 분리하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겠고 마지막에 자신감이라는 부분에서 자주 감격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주 감격하라 부분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자주 감격하라.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작은 승리의 법칙이라는 책의 표지를 이미지로 따온 걸 보고서 이미 눈치가 빠른 분들은 그리고 이런 걸 많이 이미 경험하고 실행하고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압니다. 싸울수록 더 강해지는 것, 나쁜 일도 할수록 더 익어지는 것, 연습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거세게 내려 꽂는 소나기에도 우리가 졌지만 가랑비에도 우리는 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작은 승리, 작은 성취, 작은 달성, 소중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승적 이익강. 승리가 쌓일수록 더 강해진다는 말이겠죠. 우리 중요한 거 작은 승리를 잘 기억하고 수시로 그걸 떠올리면서 감격하라는 거야. 잘했어. 야식을 안 먹기로 했는데 어떻게 이틀이나 안 먹었어. 이렇게 자초지종샷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틈만 나면 작은 승리를 회상하고 즐겨서 그 승리의 기분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원동력을 받아서 또 조금 더 그거보다는 큰 승리를 향해서 목표를 정하고 실행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뭐 승리에 취해가지고 막 샴페인을 막 퍼먹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좋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가 1년에 책 100권 읽어야지. 너무 큰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분 책 읽어야지. 그런 거는 딱 성취할 만하잖아요. 그런 10분 독서의 기록이 뭐 하루, 3일, 일주일 이렇게 쌓여서 어느 날 2달이 가고 뭐 계절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러면은 1년에 100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단위를 작게 만들어서 자주 승리하고 자주 승리한 거를 자주 기억해서 즐기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주 감격하셔요, 여러분. 이제 4장으로 가볼게요. 인간관계 안 끝나죠. 50인들 끝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도 안 끝나겠죠. 인간의 50의 인간관계에서는 일단 궤도, 운명은 상대와 내가 함께 만드는 것이다. 궤도는 철도, 기차, 궤도, 뭐 지하철도 그렇고 붙어요? 나란히 가죠. 떨어져 있지만 서로 나란히 가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가지만 서로 붙으면 이제 기차 탈선 사고 나는 거죠. 그러면서 궤도를 증명하게 하고 있고 눈치, 편견이 아니라 분별력으로 이제 접근하라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우정, 선택하고 집중하래요. 100만 명하고 친구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하고만, 정말 의미 있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선택하고 집중하라 얘기를 하시죠. 전문가, 제대로 된 사람에게 맡겨라. 보은, 가치에 맞게 보은하라. 내가 저 사람부터 뭔가 보답을 받았어. 너무 큰 보답을 받았고 나한테 너무 도움이 돼. 밥 한 끼 사고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좋은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가지고 내가 실제로 매출이 이만큼 일어났다 하면은 그에 상응하게 그만큼 갚으라는 거죠. 밥 한 끼 못 먹어서 요즘 누구에게 도움 주는 사람 없다. 이런 거잖아요. 타이밍, 뭔가 바랄 때는 때와 나를 살핀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뭔가 기도를 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계속 기도하면 이루어지시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느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때 이루어주신다고 하잖아요. 바랄 때는 나도 무턱대고 바라지 말고 이렇게 때와 나를 살피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성, 정점에 섰음을 알리지 말라. 저희가 지금 1장, 2장, 3장에서도 뭐 겸손이나 교만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서 뭔가 막 빛날 때 거기 있는 대로 살짝 막 기뻐도 좀 덜, 막 슬퍼도 좀 덜, 이런 거 절제하고 자제하는 걸 일관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눈치 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눈치, 50의 인간관계. 펭수가 얘기하죠? 유명하죠? 눈치 챙겨는 거 있잖아요. 눈치 코치 이런 말도 있죠. 눈치에 관련된 속담 굉장히 많죠? 편견이 없는 분별력으로 접근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람 없이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오고 있다는 징후이다. 풀숲에 장애물이 많은 것은 뭔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놀랍게도 영어에는 눈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눈치? 이걸 그 영어하고 한국말을 둘 다 구사할 수 있는 어떤 언어학자가 눈치를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eye measurement 이럴 수 있대요. 눈으로 가늠하다. 근데 정확하게 그 영어에는 그 개념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눈치를 정의를 해보자면 조화롭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관계 구축을 위해서 타인의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을 가늠하는 미묘한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기술 있죠? 눈치 없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자기가 그 눈치 없으려고 그 포지션을 삼는 사람도 있지만, 눈치 없는 분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우리가 결국 유쾌하지는 않죠. 그리고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현상처나 유아독존이 아니고, 항상 누군가랑 같이 살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 눈치를 주는 것, 어쨌거나 눈치 자체는 인간이 사는 삶의 숙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눈치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즐겁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를 8가지로 누가 조언을 주셨더라고요. 1. 선입견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운다. 2. 관심을 받으려고 내가 막 하이라이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살피고 존중한다. 3. 말없이 보다 보면 대부분의 궁금증은 풀린다. 어디 가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곧장곧장 질문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사태를 관망하다 보면은
그 답이 보일 때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배려하고 또 예의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이 당신보다 그 장소나 그 상황이나 그런 맥락에서 더 머물렀을 수 있다. 더 머물렀다. 더 경험했다. 더 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비언어적인 단서 찾기라는 게 굉장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이 뭐 당연히 언어로 이루어지는데 언어라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은 사실은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비언어적인 것, 눈짓, 태도, 뭐 말투, 음성, 이런 비언어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걸 전달하죠. 내가 입으로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고 있지만 그 어떤 그 메시지가 진실이 아닐 때 내 몸에서 이미 그게 발산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하면 나도 알 텐데 남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단서에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본의 아니게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내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끼치는 해가 의도적으로 끼친 해만큼이나 나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는 거죠. 내가 몰랐다고 그게 익스큐즈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떨 때는 모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잘못의 시작일 수 있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능하면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파악된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빠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빠르게 보고 빠르게 행동하라. 뭐 빠르게 본다고 너무 주마가산처럼 보가지고 오히려 뭐 잘못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신속하되 정확하게 보고 본 바에 따라서 필요한 행동이 있다면 빠르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이 눈치라는 부분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랍니다. 5장으로 갈게요. 50의 태도가 나옵니다. 여기 관찰, 규칙, 단순함, 방심, 완장, 기세, 위죽동, 인생의 오후 이렇게 있어요. 다른 단어들은 아마 다 제목과 그 설명만 보도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이제 녹색으로 인생의 오후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와 그 바로 위에 있는 위즉동 위태로울수록 멈추지 않는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뭘 말씀드릴까 하고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인생의 오후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를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잡았습니다. 이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뭐 예전부터도 존재하는 진리였겠지만은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정말 전설의 야구 선수 있어요. 요기 베라라는 사람인데 야구를 엄청 잘했고 이분이 정말 명언 제조기 같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야구가 있잖아요. 9회 말 투 아웃에 볼 스트라이크고 뭐 주자가 다 나가 있는데 이때 역전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야구에서 아마 그런 걸 많이 겪었기 때문에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명언을 하셨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팝송으로도 나와 있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뭐 이런 노래가 있답니다. 인생의 오후, 우리 이제 50은 사실은 뭐 오전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죠. 점심도 아니에요. 오후인 거 맞아요. 어쩌면 저녁에 살짝 가까운 나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났던가 싶었더니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와 달과 같다. 죽었는가 싶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사계절 같다. 그건 이제 손자병법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서둘러 경기를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퇴했다고 이제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맨날 등산이나 다니고 뭐 친구들이랑 만나가 노닥노닥거리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직 경기 종료 휘슬이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50살은 살아오면서 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서 나를 막 탓하고 자책하고 왜 그랬을까 이런 바보 같은 하면서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재부팅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종이부시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 부가 아닐 부거든요. 사실 아닐 부인데 이 부는 사실 어떤 경우는 복자로 쓸 수 있어요. 회복할 때 다시 부활하다 할 때 쓰이는 한자도 저거고 회복할 때 복구하다 할 때 쓰이는 한자도 저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부가 그런 식으로 다른 다른 음으로 발음되는 동일한 의미 서로 통하는 의미의 글자라는 게 참 언어의 오묘함을 다시 느끼게 한답니다. 괴테는요. 하우스2를 82세에 완성했어요. 이 사람 이거 쓰고 1년 뒤에 죽었어요. 끝나는 것 같아요. 솔로몬 대왕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 때까지 손을 쉬지 마라. 어떤 것이 성공할지, 이것이 성공할지, 저것이 성공할지, 혹은 둘 다 잘 될지 모를 일이다 하셨어요.
그 개그맨 이경규가 항상 얘기하죠. 어느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른다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몸은 지금도 내가 2살이든 3살이든 50살이든 60살이든 지금도 매일 3,300억 개의 세포를 계속 재생한대요. 계속 갈아치우고 그 새로 태어난 세포들이 누굴 기다리겠어요? 우리가 이 세포대로 뭐 걸어가라 먹어라 좋은 거 먹어라 좋은 생각 이렇게 명령 내리기를 우리의 지휘봉이 흔들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태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경기는 오늘도 진행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즐겁게 가는 데까지 가봐야죠. 왜냐고요? 이제 겨우 50이거든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0에 있는 손자병법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또 읽으면서 혼자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같이 한번 챌린지 해볼까 해서 제안 드립니다. 이 50에 있는 손자병법 책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낭독하는 거예요. 낭독에 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책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묵독해서 읽는 거하고 소리 내서 내가 입으로 움직여서 소리 내서 내 목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머리로 왔다가 이러는 이 오감 자극의 효과가 낭독은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낭독 녹음을 합니다. 요즘 핸드폰에 다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짧게 녹음하는 거 재미없거든요. 이게 뭐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심심하니까 5분에서 10분 사이 기준으로 녹음을 하고요. 그 녹음 파일을 10시간 단톡방에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손자 병법, 50배 있는 손자 병법에서 한 가지씩 뭔가 질문거리가 될 만한 걸 여러분에게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질문을 받으시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3가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눈치 제로인 친구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3가지 방법 뭐 이런 걸 제가 올리면 여러분이 3가지를 여러분의 생각에 맞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12일 화요일이었고 이 책도 이제 사야 되잖아요. 물론 총알 배송이 있지만 그래도 책 오는 것까지 감안해서 15일 금요일부터 챌린지 시작해볼까 하고 2주 3월 30일까지 한 2주간 챌린지 시작할 거를 제안드립니다. 10시일간 단톡방에서 상세한 내용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50에 있는 손자병법을 10시일간 특강으로 3월 12일에 여러분과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의 재미가 있는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저녁 시간 맞이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0의 손자병법. 아니, 이것을 초반에 다 외워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고가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걸 이야기를 한 건가요? 내가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무슨 말이지? 아니, 초반에 막 그림이 나오잖아요. 한국도 나오고, 일본도 나오고, 그 네네네네. 사진들하고, 이 1페이지, 네. 2페이지 가면은, 네네. 그것들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네. 홍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고를 보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네. 네네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나도요, 듣다 보니까, 와, 박학다식이다. 오, 아니, 이 책에 다 놀라워요. 있어요, 여러분. 이 책에 다 있어. 아니, 다 있어도, 이 책에 다 있어. 안 있어도 완전히 평소에 박학다식 안 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못해. 계속 책에 다 그치. 있단게요. 책에 다 있단게요. 아니, 사진만 꺼내놓고도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어떻게 알면, 진짜 이게 박학다식 하네. 우리 이진 뭐라는 거야.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회 주셔가지고 저도 덕분에 이 책을 즐겁게 읽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면 협업학교 숙제하러 가겠습니다. 그놈의 숙제 때문에. 한자 가봤어. 네, 우리 이진 대표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50에 있는 손자병법.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뭐 한 500명, 600명 들은 것 같습니다. 놀랍네요. 일당백이야. 다 일당백이야. 예. 그리고 포스팅 하다가, 예, 책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7강 220회 우리 김희진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함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